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달걀이 우리 몸에 좋은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영양분을 온전히 섭취하려면 삶아서 먹거나 아니면 적절한 기름에 적절한 온도로 구워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 우리 보험도 그 중요성이나 얼마나 좋은지는 잘 알고 있지만 전략 짜는 게 몹시 중요하잖아요.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전략들까지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김경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쉽고 알기 쉽게 저희가 보험 방송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오늘 진짜 어렵다고 느낄 만한 것을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제가 나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왔거든요. 제목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딱 보기만 해도 지끈 머리가 약간 아프려고 하는데요. 잘 공부만 하시면 나한테 돈이 되는 이런 팁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목에 보시면 종신보험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나라 실제로 보험 가입하신 분들 중에 보면 종신보험을 알고 가입하셨던지 혹은 모르고 가입하셨던지 어쨌든 뭐가 있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보험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잘 안 바꾸시는 약간 이렇게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으신데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핸드폰은 몇 년마다 바꾸시죠? 요즘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 2, 3년 지나고 나면 배터리가 수명이 닳는다거나 아니면 기능을 잘 사용도 못하는데 많이 바꾸시잖아요. 핸드폰도 굉장히 자주 바꾸시죠? 시대에 맞게 이렇게 다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또 하나, 자동차는 여러분들 뭐 하나 사셔가지고 막 포니 이런 거 20년, 30년 타실 수도 있는데 대략 자동차는 몇 년 정도 되시면 리모델링 하시고 다시 바꾸실까요? 이런 것처럼 모든 재화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리모델링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예전에는 암 걸리면은 식구들이 다 짐 싸가지고 산으로 간다고 하는 것처럼 죽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여러분들 암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물론 있으시긴 하지만 완치율이 그만큼 높아졌죠. 이런 것처럼 그 시대에 맞게 한 10년이면은 10년 전후로 보험은 바꿔주는 게 맞고요. 이렇게 하는 게 내 돈을 새나가는 방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법이 바뀌어가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종신보험을 바꾸는 게 좋은지 제가 자료 준비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종신보험 죽어야만 나온다. 저도 싫어요. 꼭 죽어야만 나온다. 저도 싫거든요. 땡! 그런 보험은 요즘 만들지 않습니다. 옆에 동그라미 쳐놨죠. 종신보험은요. 홀라이프라고 해서 인생 전체에 걸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래야지 좋겠죠. 원하던 종신보험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고시에만 이런 일이 있는 거,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또 싫어할 수도 있죠. 두 번째, 생존시에는 어떨까요? 이 두 가지를 유고시에도 더하기 가장이 생존시에도 둘 다 포함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시장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 변화에 맞춰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다시 잘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명이 계속 점점 연장되고 있는 거를 추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나와 있는 표에는 90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90세는 어떤 의미냐면
어려서 사고를 당하신 분들도 있고 40대 이렇게 일찍 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다까지 포함해서 90세의 평균 수명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90세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30세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60세까지 번 돈이 30세부터 60세까지 돈 번 것을 2분의 1은 내가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나머지 2분의 1은 지금 내가 젊었을 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언제 쓰셔야 되면 60세 이후에 길게 남아있는 30년 동안 앞에서 반, 뒤에서 반 이렇게 나누어 쓰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종신보험의 개념을 이렇게 유고 시에도 아니면 생존 시에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점점 상품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배경으로는요.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지금 현실에서는 보장이 이제 중요하죠. 뭐 물론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가족들 아무도 없는 데서 나 혼자 저도 자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나 필요 없어 이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금리가 올해는 미국에서도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 미국의 금리를 따라서 올라갈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런데 우리 인생이 2022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고 저에게는 60세, 70세도 올 거예요. 긴 시간, 긴 텀으로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응답하라 이런 시리즈 볼 때처럼 옛날처럼 10%, 20% 이렇게 가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선택하는 어떤 상품이 금리를 예를 들어 4%라도 3%라도 확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 금리를 높게 주는데요. 이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기복이 너무 심하다. 이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안심한 게 좋겠죠? 내가 선택하는 어떤 거는 확정적으로 금리를 정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보장에 의해서 확정적으로 금리를 보장해 주는 것까지 골랐고요. 세 번째는 세금이 엄청 큰 문제인데요.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세금을 40% 내야 돼. 이러면 좋으시겠어요? 사업을 했는데 세금을 30% 내야 돼. 안 좋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보장과 금리 보장, 그다음에 세금까지 절세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회를 좀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가장 비슷하게 일본의 금융과 일본의 보험 산업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데 보통 보면 한 10년 정도를 격차를 두고 일본의 보험 시장과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예측을 잘하면 흔들리지 않고 좋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어 전공이 아니어가지고 1어를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금리로 저축성 상품을 중지한다 이러는데 이게 아직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가고 있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저축성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아직 선진국 대열에서는 우리나라에 아직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저축성 보험을 제가 이제 이 업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여태까지 있으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 예전에는 보험회사에서 파는 것들을 은행에서 취급을 안 했는데 요즘 은행에 가시면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방카슈랑스에서 은행 상품, 증권 상품보다 보험회사의 상품을 많이 권하는 거 보실 거예요. 이게 다 보험회사의 상품들을 은행에서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저축성 상품이 머지않아 금리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판매 중지가 될 것 같은 거를 일본에서도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신보험료를 이제 선진국으로 가자면 진단자금 같은 보험이 아예 없어서 제 친구들이 미국에 살던 친구들이 한국에 오면 암보험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진단자금 나오는 보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종신보험도 우리나라가 아직은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앞으로는 실제로 사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보험료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금리 올해는 올라가지만 긴 텀으로 보면은 금리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 올려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이렇게 변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을 잘 보시면 좋은데요.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 그 안에 기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에 몇 가지나 쓰세요? 저도 한번 이 자료를 만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핸드폰 기능 중에
서너 가지 쓰나? 많이 써봐야 뭐 5가지 쓰나 이러더라고요. 전체 쓸 수 있는 것 중에 한 90%는 못 쓰고 10%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 내에도 기능이 많이 있는데 잘 모르겠고 일단 보험 용어가 어려워요. 그리고 저한테 권해주신 분이 설명 한번 해주고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신보험 중에도 이렇게 기능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인데 연금보험으로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상속도 하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최저보증 이유를 보장해 주는 거, 예전에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최저보증을 보증해 주는 거, 보험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비과세 조건을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뭐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 등 돈을 더 내거나 덜 내거나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번 가입하면 보험 증서는 서랍장 안에 넣어두고 자동이체만 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제도를 잘 활용하면 예를 들어 최저보증 이율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5%를 최저보증해주는 내가 뭘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거를 꺼내서 지금 새로운 거를 가입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5%를 최저보증하는 데다가 추가 납입 제도를 잘 활용을 하시면 아무 수수료 떼지 않고 돈을 더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새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제도들 중에서 내가 뭘 활용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하면 있는 거에 추가의 비용 들이지 않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방법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가 이제 계속 바뀌기도 하고 더 늘어나고 뭐 이런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집값은 내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자연 상승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문 보도 자료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상속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를 고민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하나만 있는 거예요. 나는 15억 주고 아파트를 샀어요. 15억. 근데 살다 보니 여차저차 이유로 이 아파트가 30억 정도로 올랐어요. 어머,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출산율도 낮고 이러기 때문에 일본도 빈주택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아들 부모님도 자녀분이 1명, 딸 자녀분도 자녀분이 1명. 이 두 분이 결혼을 하는데 본가에도 처가댁에도 집이 한 채씩 있으면 이렇게 2채 이런 식으로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아파트 하나밖에 상속을 안 해주는데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아파트 받아서 너무 좋은데 세금은 어떻게 내셔야 되냐면 현금으로 바로 내셔야 되잖아요. 10년 있다 받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속세를 어떻게 내게 되는지 계산을 한번 했는데 와우, 글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복잡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다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머리 아픈 거 싫거든요. 개념만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 하나 내지는 조금 투자 목적으로 2개 정도 있다 치고 대략 감만 느끼시면 되는데요. 그냥 고정자산이 60억 정도 있는 경우, 그냥 딱 이것만 있는 경우는 세금을 어떻게 내게 되는지 공제하고 하니까요. 대략 한 9억 7천만 원 정도를 세금을 내야 된대요. 내가 사는 집 하나가 올랐고 그다음에 투자 목적으로 하나를 더 샀고 혹은 아들 이름으로 샀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불어서 나중에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게 아닌데도 상속세를 9억 7천만 원어치 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이게 말씀을 좀 들으셔가지고 종신보험을 들었어요. 사망보험금, 상속세 이런 걸 준비를 하려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경제 능력이 없는 상속인, 그러니까 학생 이런 아이들 이름으로 할아버지나 부모님이 해주는 경우는 상속세를 11억 9천만 원 내야 되니까 이거는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경제력이 있는 상속인이 가입을 하게 될 경우는 어떠냐면 상속세를 9억 이렇게 내는데 결국은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여기는 플러스 2,200만 원의 상승 효과, 여기는 1억 4천만 원의 마이너스 효과, 9억 원의 마이너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 능력이 있는 상속인이 있다.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소득이 조금이라도 발생을 한다면 결국은 보험료 조금 가지고
10억 이상의 차익을 내가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느낌으로만 하시면 돼요. 대학생 이상 아르바이트라도 시작을 한다면 이 자녀들을 활용해서 세금을 10억 가까이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공부를 하시면 꼭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요약을 해서 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도 막 이런 법 같은 거를 잘 모르는데 나한테 필요한 거는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연말정산할 때 어떤 거를 가입하면 세금을 환급을 받는지 이런 거는 좀 꿀팁으로 알고 계시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소득세법 시행령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거둬들이는 버는 소득 중에서 이런 거는 세금을 받지 않겠다, 깎아주겠다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목돈으로 한꺼번에 예치를 하는 경우는 1억까지만 비과세, 그리고 매월 납입하시는 거에는 1인당 150만 원까지는 비과세. 이게 얼마나 굉장히 큰 무기냐면 종합과세 대상이신 분들은 뭐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해에 내가 주식을 팔고 그 해에 적금이 만기가 되고 이렇게 해서 금융소득으로 발생된 이자가 하필이면 그 해에 2천만 원이 넘어갔다. 이러면 종합과세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세무당국에서 이분이 합산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을 다 합산해서 뭉쳐서 세금을 받으니까 점점 덩어리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비과세 제도는 15.4%의 일반 과세를 안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소득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게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절세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탈세는 할 수도 없죠. 점점 컴퓨터가 발달하고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알면 절세를 이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키워드는 절세인데요. 이제 신문에도 나와요. 전통적인 정기 예금을 깨고 비과세 저축성 보험이 뜬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비과세 저축성 보험은 개인당 허락된 거예요. 개인에게. 어떤 법인, 회사, 주식회사 이런 데는 세금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우리 집 식구가 4명이다. 그러면 4명이 하나, 둘, 셋, 4개에 해당하는 개개인에게 허락된 이 비과세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자녀, 개인이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이런 금융상품을 고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제가 큰 거는 못 해주니까 10만 원, 20만 원짜리라도 자녀, 저 이렇게 따로 해서 비과세 되는 저축성을 다 이렇게 해줬거든요. 이런 거는 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를 낼 건데요. 너무 잘 아실 수 있는 거라 이 답이 이미 계속해서 말씀이 나왔거든요. 보험을 재테크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자산가가 보험으로 돈 버는 방법. 오늘의 주제였는데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잘만 활용하면 예를 들어 1억이라는 돈을 받기 위해서 1억을 다 내면 그냥 똑같은 돈이잖아요. 1억을 받기 위해서 내가 5천만 원만 납입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5천만 원을 내고 1억을 받으니까 2배 정도 받을 수 있잖아요. 빨리 알아서 먼저 시작을 하면 최소한 4천만 원으로 1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늦게 시작을 하면 8천만 원을 내고도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천만 원 내고 받는 게 좋을까요? 8천만 원 내고 받는 게 좋을까요? 먼저 빨리 시작을 하면 작은 돈으로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의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게 내가 좀 여유가 있고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훨씬 더 보험을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과세 제도가 어떻게 변했나를 보면은 제가 과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변할까 추이를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전에 보험 산업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3년만 납입을 하면 보험을 3년만 유지를 하면 전액 세금을 안 받았어요. 너무 좋죠. 그런데 저 때는 시중금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3년이었다, 5년이었다, 7년이었다, 다시 5년인 거는 IMF 지나고 나서 위기 때 잠시 그랬고요. 다시 7년, 10년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이후로
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납입하는 총액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일시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돈은 1억, 월납은 150만 원, 저축성 보험의 경우 이렇게 제한하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는 막 여러 가지 세금을 막 줄여주고 있는데 나라에서 복지 정책 해야 되는데 세금 어디서 걷어들일까요? 제 느낌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니까. 간접적으로 비과세 제도를 점점 줄이는 방법이 혹시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훨씬 더 비과세에 관련된 것이 점점 조여올 것 같습니다. 하나의 팁은요. 보험은 예를 들어 2004년에 가입하신 분들은 2022년에 법이 여기 적용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유리한 법이 있을 때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내년에 법이 생겨도 올해 거를 적용을 받으니까 유리하다면 빨리 선점해서 일단 계약이라도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부담이 되는 과세표준 글씨 많으니까 제가 다 읽어드릴 건 아닌데 개인이 소득을 버시면 1,000만 원을 벌었든 5천만 원을 벌었든 세금을 내시잖아요. 요즘 점점 추이가 어떻게 되냐면 과표가 이렇게 최고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최고 세율 내는 게 많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거의 46.2%. 그러면 연봉이 1억 가까우신 분들은 뭐 4,600만 원 이렇게 절반 가까이를 세금을 낼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5억 초과이기는 한데 5억을 연봉을 벌었다. 그러면 2억 뭐 4천 가까이를 세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절반은 세금을 내고 절반만 가져가고 이런 것처럼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비과세도 변하고 있죠. 개인이 내는 세금도 변하고 있죠. 앞으로 세금 제도는 점점 더 불리하게 좁혀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종신보험 하나만 똘똘하게 잘 생각을 하시면 일단은 세금 걱정, 그다음에 저축의 목적, 상속의 목적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제가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을 잘 공부만 하신다면 이거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5년짜리 저축을 해서 5년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저축을 해서 결국은 60, 70, 80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시게 되잖아요. 집안에서 학교에서 금융 공부를 안 시켜줘요. 직장에 취직을 했다고 금융상품이 뭐다 이런 걸 알려주는 선배 아무도 없잖아요. 금융 공부는 각 가정에서 엄마들이 자녀에게 알려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20대, 30대 대학을 졸업해도 대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금융상품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세금 제도와 금융상품을 공부를 하는 거는 한 가정 내에서 주로 엄마들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를 쉽게 전달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모기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잘 전달됐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은 종신보험 하나로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신보험 당연히 주된 목적이야 사망 보장이 되겠지만 다양한 목적들로 가입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 활용법을 잘 알아야지만 10분 활용이 가능하겠죠. 오늘 강의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강의 내용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안수현 전문가님 나와 계시고요. 김경아 전문가님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종신보험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인 동시에 또 고령화 시대인 지금 알아두면 쓸데있는 종신보험에 대해서 생생 라이프팁 시간에서도 알아봤었는데요. 이제는 구체적인 사례와 그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신보험을 주제로 선택해 주신 특별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부모님께 그 선택권 없이 받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내 외모하고 보험입니다. 네, 부모님께 그 외모는 선택권 없이 받죠. 그리고 보험도 선택권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 보험을 선택권 없이 받게 되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보험 어떻게 구성됐는지 모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도 부모님께 보험을 받았는데 보험료는 지금 화면에 이제 나올 건데요. 한 26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납입하시는데 구성을 보니까 이렇게 보험료가 나갈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구성이 되었나 봤더니 부모님이 보험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피보험자 추가가 돼서 보험료는 26만 원이지만 실제적으로 보험 구성은 26만 원이지만 이 납입보험료 자체는 이 정도 되는 구성이 아니었어요. 부모님하고 똑같은 보장 내용이지만 구성을 보면 사망이 거의 대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암 진단금 그리고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사망에 대한 보장 그리고 뭐 휴유장애에 대한 보장 지금 25세의 남성이 가져야 되는 보장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보시면서도. 그러면 이 보장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같이 보장을 준비하시면서 자녀분의 보장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부모의 보장이 끝나면 이 보장도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그 부모님 보장과 이 보장은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25세의 남성분 같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건강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보장은 분리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실 때 보장을 분리하는 게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장이 사망이 많기 때문에 왜 이렇게 준비하셨을까 여쭤봤더니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부모님께서. 그러면 이분이 갑자기 유고시에 당연히 자녀분께서 기업을 승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도 이런 사망 보장을 같이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이런 사망이나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실 거고 보장도 필요하실 거고 둘 다 갖고 가기에는 물론 필요는 있지만 지금 건강하시다면 사망도 필요하고 또 보장도 필요한 지금의 조건에 적절한 보장을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25세 남성분이 필요한 보장은 우리가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몇 세까지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의 조건은요. 30세까지 어린이 보험이 가능합니다. 25세 청년이 얼마든지 준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암 같은 경우는 간암이나 폐암 같은 좀 비용이 비싼 암도 한 5천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충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암 5천만 원 정도 준비할 수가 있고요. 뇌나 심장 같은 경우는 아직 발병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세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씩 각각 준비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암하고 뇌하고 심장 같은 혈관 질환은 기본적으로 3대 진단이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3대 진단은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준비를 하셔야지만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고요.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 하는데 이 100세 시대를 살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뭘까요? 아마 눈이나 뼈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 많이 보면서 가장 많이 힘들어지는 기관이 어딜까요? 아마 눈하고 이런 척추 관련된 질환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장 내용 보시면은
추간판 관련돼서 질환을 많이 20대부터 많이 고통을 받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간판 질환 관련해서 청년들도 많이 스마트폰 때문에 많이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간판 질환 관련된 수술비 일찍부터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3대 진단금 그리고 남에 대한 배상 책임 그리고 수술비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신다면 혹시나 내가 살면서 남한테 배상 책임이나 아니면 이런 혈관 질환이나 어린이 보험이 좋은 이유는 암이나 요즘 같은 경우는 혈관 질환의 진단을 받을 경우에 더 이상의 납입보험료를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납입 면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30세 이전에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막에 나오듯이 이런 어린이 보험으로 진단금을 하나 준비하시는 플랜을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그러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을 승계하실 경우를 대비해서 사망보험금을 그 전에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강의 보셨듯이 자막에 나갈 겁니다. 이 화면 한번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장 내용을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암 진단금하고 유사암 그리고 진단금이 나가잖아요. 그럼 여기 이런 진단금 말고 두 번째 플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플랜은요, 사망보장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릴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여드리면, 사망이 한 달에 5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시면 1억 7천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20대 보험료를 준비를 하신다면은 우리가 20대 일찌감치 보험료를 준비하시면 1억 7천만 원이 그러니까 1억 7천만 원을 적금도 필요할 거고요. 우리가 또 사망보험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둘 다 준비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사망도 필요하고 적금도 필요하고 둘 다 필요할 때 어떤 걸 먼저 준비할지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요. 아나운서님은 지금 적금을 준비하셨나요? 적금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소액이지만 제가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20대 남성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랑 비슷한 연령대인데 그럼 적금도 준비하랴, 보험금도 내랴 조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럼 해결책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둘 다 준비하기에는 너무 버거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둘 다 준비하기를 원할 때는 지금 강의 내용에서 보셨듯이 종신보험의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죽어야지만 나오는 건 맞긴 하지만 종신보험의 기능에는 사망도 가지고 갈 수가 있고 이 종신보험 기능에는 이거를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한다면 저축의 기능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목돈으로 중간에 중도 인출을 한다던가 아니면 연금으로 전환을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금을 하고 싶고 연금을 또 준비를 하고 싶고 사망과 연금을 둘 다 가져가기에는 내가 여력이 없다 이러시는 분들은 종신보험으로 또 가져가신다면 두 마리의 토끼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연금보다는 종신보험을 가져간다면 사망에 대한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급률은 적겠죠. 하지만 이런 사망값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하기 때문에 종신보험은 결코 나쁜 보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나갔듯이 우리가 종신보험은 알고만 잘 활용만 한다면 사망과 또 연금 그리고 중도 인출 이런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는 종신보험이 훨씬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5세 남성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험을 활용하신다면 암진단금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이런 3대 진단금을 기본으로 가져가시고 우리가 수술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손보험이 계속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실손보험이 자꾸 이제 안 좋게 많이 바뀌고 손해율이 많기 때문에 수술비 같은 경우는 범위가 계속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렸을 때라도 한시라도 젊었을 때 수술비를 어느 정도 갖고 가신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한 번이라도 수술하는 경우가 있을 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보장성 보험 하나, 그리고 우리가 적금이나 종신이나 언젠가는 우리가
자녀분이 결혼했을 때 그리고 연금이든 우리가 점점 100세 시대에 하면 우리가 노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종신과 연금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게 바로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 크게 하나 그리고 연금과 종신보험을 다 충족할 수 있는 종신보험을 가져가신다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좋은 플랜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선택권 없이 물려받는 게 외모와 보험이라고 하셨는데 외모가 성형이 되듯이 보험도 이렇게 예쁘게 성형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변액 종신보험과 일반 종신보험 이 또 다른 활용법이 더 있다고요? 네. 이제 뭐 많이 들으셔서 아실 텐데 이제 변액이라는 거는 내가 낸 돈이 이제 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변동폭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좀 확실한 게 좋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트렌드는 그 저해지 뭐 이런 납입하는 기간 동안 해약만 안 하신다면 훨씬 더 플러스 요인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변액종신보험을 가입을 할 때 5,900만 원으로 1억 7천만 원. 근데 저해지는 6,600만 원으로 1억 9천만 원 이런 것처럼 작게 내고 많이 보장받고 혹은 해약환급금을 돈 다 냈는데 10년 내면은 내 원금 좀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변액으로 했을 때는 78%, 그런데 최저 보장을 해주는 거는 103%. 여러분들 10년 다 냈는데 78% 받는 경우 하나, 두 번째는 103% 받는 경우 하나. 그러면 어떤 게 좋으실까요? 아나운서님은 10년 다 냈는데 하나는 78%, 하나는 103%.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당연히 103%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약속만 잘 지키시면 납입이 끝난 경우에는 원금을 내가 낸 돈을 확실하게 103% 이상을 보장을 해주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103%에서부터 점점 보험은 연복리로 불러나기 때문에요. 103에서 110, 115, 120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이것이 변동되는 게 아니고요. 확정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또 플랜이 있기 때문에 뭐 투자형 상품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택하지만 저처럼 뭐 이거 확실한 게 좋겠어. 요런 좀 큰 트렌드가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두 번째 제안으로는 납입 기간 경과하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내 원금을 보장해주고 그 이후에는 105, 110, 120, 130 이렇게 불어나는 이런 종신보험도 한번 그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두 번째 제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도 해지 안 하고 130% 받을래요. 그럼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더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는 반드시 자기의 상황에 맞는 거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거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요. 또 새로운 거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입 연도하고 또 자기 상황에 맞는 보험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본인의 건강 상태와 또 재정 상태와 맞는 보험들을 챙겨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럼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들이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월급 100만 원 받는데 뭐 50만 원짜리 가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상속받을 게 많으신 분들은 또 이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요.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 증권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험 가입은 참 잘해요. 그리고 자동이체 잘해. 그런데 사망 시에 누가 돈 받을지 이거 상속인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보험증 여러분들 집에 있는 증권 한번 보실까요? 상속인 사망했을 때 일반 사망이든 상해 사망이든 보험금이 다 나오게 돼 있는데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법정 상속인. 이러면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누가 상속인인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계약하실 때 사망했을 때 상속인 지정 안 하고 그냥 법정 상속인으로 넘어간 증권이 현재도 90% 이상이 그렇게 계약이 유지 중이시거든요. 이것 때문에 계약 관계자라고 하는데 돈 내는 사람, 보장 받는 사람, 그리고 사고 났을 때 보장 받는 사람을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정해놓으면 나중에 분쟁의 사유가 안 생기시는데 그냥 가입할 때는 사인만 하면 돼. 그냥 대충 하고 마시잖아요. 내 보험이거든요. 누가 받을지를
부인이 받을 수도 있고 엄마가 받을 수도 있고 자녀가 받을 수도 있고요. 이거 여러 번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 상속인으로 남겨두면 제일 골치가 아파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 저는 꼭 이 계약 관계자를 확실하게 누구누구로 한 명이나 두 명을 지정할 수 있으니까 지금 건강하실 때 내고 있는 이 보험 증권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중에 법정 상속인으로 남겨 있는 거를 지금이라도 보험회사 전화하셔가지고 꼭 누군가로 지정하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보험 가입할 때 내 보험이니까 정말 꼼꼼하게 잘 따져서 이거 저거 다 체크해서 가입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 많은 분들이 여쭤봐요. 자녀 보험 도대체 몇 살에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걸까요? 네, 일단 실손 같은 경우는 그 태어남과 동시에 가입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보험은 계속 바뀝니다. 사실 보험은 계속 바뀌는데 그 한 번 가입한 다음에 다시 안 들여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험은요, 관심이 있는 만큼 내 주머니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비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많이 입원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입원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입원비 필요하지만 점차 성장하면서 입원을 많이 안 하니까 처음에는 좀 많이 가입하시고요. 담보를 좀 정리하시고 정말 오래 갖고 가야 될 거 아닌 거 이런 거는 관심 받는 거 관심에 따라서 그 보험료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보험을 가입하는 건 맞지만 가입한 이후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점검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증은요. 종신보험이 왜 상속과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궁금하시죠? 종신보험이 왜 상속과 관계가 있냐면 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종신보험하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요. 국세청에서도 상속에 대해서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게 가장 가성비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전에 올려놓은 글귀를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상속이라는 거는 내가 모은 게 아닌 거를 부모님이나 뭐 할아버지나 다른 분들의 재산을 내가 그냥 무상으로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금을 다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것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어 1억짜리 종신보험은 돈 내는 거 1억 안 내거든요. 빨리 가입하면 한 4, 5천만 원만 내고도 1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세금을 내실 때 1억을 1억으로 준비하는 방법인데 1억을 준비를 할 때 4천만 원 내고 준비하는 방법, 뭐 5천만 원 내고 준비하는 방법 이게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장 작은 돈으로 크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보험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세금은 내려고 여러분들 은행에다 적금 들지 않으시잖아요. 이런 것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종신보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들이 나와 있을 만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절세의 꿀팁까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궁금증도 만나볼게요. 애견 카페를 준비하고 계신 분인데 필요한 보험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대요. 네, 요즘 최근 들어서 애견을 키우신 분들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인 겁니다. 요즘 다중이업소 배상책임보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항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방탈출이라고, 방탈출 카페 많이 생겼는데요. 방탈출 카페, 그리고 애견 카페, 그리고 만화 카페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견 카페를 준비하신다면 다중이업소 책임보험 가입하셔야 되는 거고요. 애견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강아지들도 있지만 사람들도 많이 모이기 때문에 위생에 또 철저히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 준비 개인적으로 또 배상 책임에 관련된 보험을 또 준비하시는 게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해서 이런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애견 카페는 특히나 반려견과 또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보험들이 있다라면 꼭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궁금증은요. 오래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있는데 전화로 알아보니까 수익률이 너무 낮대요. 계속 유지를 해야 될까요? 해지하자니 손해가 너무 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진짜.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익률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 낸 돈을 내가 좀 목돈의 목적으로 생각을 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직접 여쭤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서 내가 좀 쓸 생각이 있으시다. 종신보험의 기능 안에 생활비를 수령하시거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활용하시는 목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경우 무조건 해약하면 손해를 보니까 해약하지 않고 이 상품을 저축이나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약관을 보면 다 나오시는데 계약을 하셔서 7년이 경과가 되면 보장은 없애고 나는 이거를 저축으로 바꿀 거야. 이런 저축 전환의 기능이 있는데 앞에 거를 무조건 해약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약관을 살펴보시면 저축 전환이라든지 연금 전환 이런 것처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손대지 마시고 있는 계약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집이 좀 상승하고 나중에 나이가 더 먹으면 자녀한테 상속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아파트를 하나 물려주면 좋은데 급매해가지고 이 아파트를 제값에 팔지도 못하고 세금 때문에 대출을 받거나 집을 급작스럽게 팔아야 되는 경우라면 지금 수익률 낮은 거 너무 개념치 마시고요. 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우회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 경우는 집도 제 명의로 갖고 있다가 자녀를 주는 거니까 세금 내잖아요. 보험도 내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자녀를 주면 얘도 똑같이 상속 재산에 포함이 돼요. 이러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이럴 경우에는 해약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계약자를 바꿀 수 있어요. 보험 가입할 때는 김경아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중간에 자녀의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세금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명의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너무 어린 중학생 이러면은 증여할 수 있는 게 너무 작지만 어느 정도 부모님들이 나이가 있으면 자녀가 좀 컸다고 보고 증여 공제 5천만 원 뭐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신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수익률 낮지만 그래도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걸 자녀 명의로 명의 변경을 통하면 훨씬 더 이거를 자녀 입장에서는 돈 많이 안 내고 좋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쓰려면 저축으로 바꾸시고 자녀에게 주려면 계약자 변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미 유지하시고 있는 건을 훨씬 더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목돈 목적이었다라고 하면 전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계약자 변경이란 기능도 있다라고 하니까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궁금증은요. 70세 남성분이신데 암보험에 가입을 하자니 너무 비싸대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네, 70세 남성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보험 1,000만 원 준비하려고 해도 뭐 4, 5만 원이 훌쩍 넘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암보험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치료를 하겠어요. 그죠? 70세 남성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진단금보다는 치료비 위주로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즘 표적 항암 치료나 아니면 면역 항암 치료 이런 치료비 위주로 준비하시고요. 치료비의 그러니까 종류 중에는 우리 통원비라는 치료비가 있습니다. 요즘 치료는 보통 입원해서 치료하지 않고 통원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통원비 같은 경우는 아직 업계 누적을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 회사를 선택한다면 하루에 통원비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만약 보장을 준비한다면 하루에 4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준비한다면 진단금보다 더 많은 보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원비 준비하시고 표적 항암 치료비 준비하시면 훨씬 더 든든한 보장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